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상관계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에서 이 자기 상관계수가 많이 쓰여지거든요. 일단 이 자기 상관계수는 피어슨 알고리즘에 가장 흔히 많이 쓰여집니다. 자기 상관계수는 바로 1이라고 합니다. 자, 가장 자기를 닮은 그러한 부분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부분들이죠. 그것이 바로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관련이 깊을수록 1.1하고 좀 매우 가까워지겠죠. 자, 그런 부분들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서로 이렇게 관련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측정한 내포 신호들끼리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래서 각 채널 간의 상관도를 이렇게 조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좌우의 상관도, 전두엽과 후두엽의 상관도, 자극에 따른 상관도 변화, 그리고 각 부위 간의 동기화도, 그리고 해당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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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네. 네, 아, 아. 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상관계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기 상관계수는 피어슨 알고리즘에서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어지는데요. 자기하고 가장 닮은 계수는 바로 1이죠. 닮을수록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상관계수는 뇌파에서는 서로 다른 측정 부위를 측정을 했는데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각 채널 간의 상관도를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뇌파의 경우 좌우 상관도, 전두엽, 후두엽 상관도, 자극에 따른 상관도 변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관도 조사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각 부위 간의 동기화도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 뭐가 어떤 것이 나타나면은 다른 채널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그 해당 정보 처리를 얼만큼 함께 관여를 했느냐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채널을 다 채널로 해서 서로의 어떤 상관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자극에 따라서 또 내담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전전두엽의 이게 앞부분하고 이 전전두엽의 앞부분하고 좌우 부분이 붉게 돼 있죠. 그거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푸르게 된 부분들은 더욱더 상관관계가 조금 약하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전두엽하고 후두엽하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상관이 없었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어떤 이 실험에 따르는 어떤 방법이나 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높아지면 뇌 전체가 동기화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매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뇌파 매핑은 실질적으로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이렇게 주파수별로 해서 필터링해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채널을 했는데 세타파만 보겠다. 그래서 세타파하고 얼마나 밀접한 그 채널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 매핑으로 해서 보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매핑 중에서 그 뇌허혈성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세타파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같은 경우는 뒷머리 부분의 알파파 편향이 없어지면서 베타파가 전부에서 감소되고 세타파는 증가되는 그러한 패턴들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성 정신분열 같은 경우에도 심하게 T3 부분에 높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호 상관계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상관계수는 크로스 코레이션 파라미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피어슨 알고리즘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서로 다른 부위에서 측정한 뇌파 신호 간의 관련성을 정량화하는 그러한 변수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상관관계를 활용을 해서 뇌파의 경우에는 좌우가 어느 정도 상관을 보이는지, 전두엽과 후두엽이 얼마나 상관도를 보이는지, 자극에 따른 상관도의 변화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각 부위 간의 동기화도, 그리고 즉 해당 정보 처리 시 함께 관여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전두엽에 지금 붉게 오른쪽 왼쪽이 붉게 되어져 있죠. 그런 부분들은 서로 관여를 밀접하게 했다는 부분들입니다. 전두엽하고 후두엽은 파란색으로 나타났죠. 그거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으로 어떤 자극에 따라서 또 내담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뭐 이런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관련성이 채널별로 관련성이 어느 정도다라고 파악하는데 이 상호 상관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집중력이 높아지면은 다양한 채널, 그러니까 뇌파 전체가 다 동기화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좀 있죠. 자, 뇌파를 매핑을 해서 임상적 진단을 활용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매핑 기술들은 일단은 그 세타파면 세타파만 필터링을 해서 보여주고, 알파는 알파파만 필터링해서 보여주고, 세타파는 세타파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뇌파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뇌파 매핑은 이렇게 세타파만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뇌파도 있겠지만은 비정상적으로 이 세타파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 허혈 부위에 이 세타파가 비정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붉게, 예를 들어 세타파에 뭐 붉게 없어야 되는 부분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제 좀 뇌허혈성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죠. 물론 진단은 더 정밀한 곳에 가서 진단해야 되겠지만은 측정하는 가운데서 이런 상태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더 정밀 검사를 이렇게 더 큰 병원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 알파파 부분 맵에서 뒷부분 알파파 편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붉게 나온 부분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또 베타파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측두엽 부분들이 붉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타파만 이렇게 붉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알츠하이머의 어떤 치매 환자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의 기능들이 굉장히 저하되고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좀 편안한 상태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거의 뭐 세타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편집성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조현병이죠. 알파파 부분에 있어서 심한 좌우 비대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T3 부분에 있어서 높은 베타파 분포가 나타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T3 부분들은 이 측두엽 이 언어 부분하고 상관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베타파에서 활성화된다는 부분들은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는 실제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보이지 않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늘 대화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보면은 T3가 다른 누구보다도 활성화되어 있는, 과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알파파 분포에서도 불균형한 비대칭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부위별로 알파파 분포가 감소되고 심한 좌우 불균형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파파 좌우 비대칭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대칭 좌우가 좀 비대칭이 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우울에 좀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뭐 TV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 대상자가 이제 오른손 손가락을 이제 한번 또 눌러봤어요.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오른손은 이렇게 좌측 두정엽에서 이 손가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 상상만 한 거예요. 손을 댔다라고 상상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극 주기 전까지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은 상상을 하니까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뇌의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뭔가 상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해당되는 부위에 그 뇌파 부분들이 좀 변한다. 그것을 이렇게 매핑 형태로 해서 본 것이죠.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암기 과제를 줬는데 단순한 암기를 하는 거하고 노래 암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행 과제에 있어서 노래를 했을 때 더 오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더라. 실제 뇌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파파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역시 매핑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역시 또 음악 치료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좌우뇌의 어떤 알파파가 이제 이런 클래식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높게 나타나는 이제 안정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뇌파들이 좌우뇌에서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안정화되는 뇌파들이 이런 고전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나타나더라 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연구가 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거꾸로 굉장히 뭐 한때 유행했지만 자살교향곡 굉장히 슬프고 아주
마음에 우울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떤 곡들이 한때 유행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뇌파 매핑을 통해서 보니까 우울증 패턴으로 좌우 불균형인 그러한 패턴들이 나오더라. 그 음악에 대해서 심취하고 충분히 들었을 때 이제 그 실험 대상자가 이 마음이 굉장히 보면은 이제 마치 우울증의 패턴처럼 우울해지고 급격히 슬퍼지고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측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실험은 여러 그 공포의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스트레스에 얼마나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한 부분들이고요. 역시 마늘을 먹었을 때 스트레스에 얼마나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을 비교 실험을 하면서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은 부모로부터 아주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받았을 때는 지금 공포 감정도 역시 스트레스가 높아졌고 매운 고추나 마늘을 먹었을 때도 스트레스는 높아졌지만은 가장 높아졌을 때는 부모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런 심한 말을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한번 TV에 방영된 적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그 유발레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발레파는 우리가 보면은 지금까지는 레파는 자발레파다. 그냥 IPSP, EPSP가 이렇게 계속해서 신경 세포들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인해서 나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어떤 유발 전이는 그런 어떤 자발레파하고 좀 틀린 거예요. 뭐냐면은 그 유발 전이는 뭔가 자극을 줬을 때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뇌파 이런 전이거든요. 그래서 자극에 따른 뇌파 반응이고 심지어 이런 부분들은 실험 뇌파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자발 뇌파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조건에 의해서 자극을 줬을 때 그 우리 인체의 반응이 어떻느냐 그걸 알고 싶을 때 유발전이를 많이 씁니다. 시각, 청각, 촉각 이랬을 때 뇌에 어떤 자극이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어느 정도 강도로 또 어느 속도만큼 반응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연구하는 것이 유발전이 연구죠. 좀 대부분 ERP라고 합니다. 사건 관련 전이라고 해서 이벤트 릴레이티드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이런 ERP는 그 일정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해상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이러한 어떤 ERP는 MRI 가지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오로지 EEG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ERP 부분들은 감각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상이 생겼다. 그랬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자극을 줬는데 뇌의 반응들이 별로 있다, 없다, 뭐 약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감각기관이 이상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지, 기억 탐색 같은 정보 처리의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ERP다.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뭔가 자극을 줬는데 그에 따라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역시 뭔가 속도가 빠르면은 우리가 뭔가 알아차기 전에 뭔가 뇌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는 뭐 주의나 뭐 지각과제에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저거구나 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인지과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뭔가 기억했던 걸 끄집어내서 인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이런 ERP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치매나 정신분열증 같은 임상에도 활용을 합니다.
왜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ERP 특성이 보이겠죠. 조현병도 역시 다르겠죠. 그 외에 이런 어떤 ERP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에 많이 쓰여지는데요. 그 중에서 많이 쓰여지는 컴포넌트, 그런 부분들이 바로 P300. P300은 자극을 제시 후에 0.3초 부분에 나타나는 주로 인지 반응의 신호가 이제 나타납니다. 신호가 세게 나타나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그 뇌파가 응용해서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ERP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일단은 기존 자발라페하고 좀 틀린 부분들이죠. 뭔가 자극을 줬을 때의 어떤 인위적인 뇌의 어떤 반응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극을 줬을 때 그 시점만 측정을 합니다. 반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청각 자극을 뭐 뚜뚜 줬다. 그러면은 그 줬을 때의 그 1초 정도를 측정을 하고 또 줬을 때 1초, 줬을 때 1초, 줬을 때 1초. 그 나머지 대기하는 시간은 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만 남느냐? 딱 그 자극을 줬을 때에 하고 그에 반응했을 때만큼의 한 시간만 전부 다 같은 조건으로 평균화해서 결국은 하나의 어떤 뇌파로 나타나게끔 하는 것이 유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발전이는 굉장히 많은 반복을 해서 이렇게 얻은 결과죠.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발전이는 특히 총 어떤 각각의 뇌파들의 뇌전이들의 합의되어지고 평균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굉장히 신뢰도가 좀 높게 생겨요. 그래서 ERP 연구 부분들이 좀 뇌파 연구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P300을 많이 쓰는데요. P300이 약 0.3초 요 정도 전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굉장히 큰 이제 신호거든요. 그런 어떤 ERP 신호인데 치매 부분에 있어서는 P300의 이 잠재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치매 환자와 정상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별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 외국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치매 환자에 대해서 ERP를 활용을 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치매 환자는 그 정상인에 비해서 P300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유형의 치매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서 P300의 잠재기가 굉장히 좀 길게 나타난다라고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P300이 무슨 말이냐면 P300이 300ms, 그러니까 0.3초 정도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뭔가 예를 들어서 삐 소리가 들렸는데 저기 뭐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300ms에서는 나타나야 되는데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 P300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뭐 400ms, 500ms에서 저기 뭐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나 코사코프라든지 뭐 기타 여러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인보다는 P300이 잠재기가 길게 나타나더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치매 연구에도 응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정신분열 쪽 조현병도
실질적으로는 P300의 진폭이 좀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폭이 많이 감소됐다는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주의를 안 기울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낮은 동기 수준이고 작동 기억 손상에 따르는 진폭이 감소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신경해부학적 또는 신경화학적 이상에 의해서 진폭이 좀 감소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ERT에서 활용되어질 때 알츠하이머도 적용되어지기도 하고 뭐 조현병에도 활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더 많은 곳에 또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인지 구분 과제 최근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지능 검사는 아니지만 그 일부분의 추론 능력을 가지고 이 뇌파를 가지고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지 구분 과제를 가서 유발뇌파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감마파의 유발뇌파를 좀 측정하는 부분들이 이 과제의 또 특징인데요. 이 부분들은 뭐 도형이 처음에 제시하고 나서 3초 후에 뭐 여러 가지 90도, 360도, 뭐 마이너스 90도 회전은 가능합니다. 이 패턴이 바뀌거나 회전에서 나오지 않게 되면은 틀린 거가 되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앞에 무슨 과제를 주어졌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기억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력이 약하거나 좀 기억력이 약하면은 아무래도 정답률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이 3초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다. 그러면은 맞으면 오른쪽, 틀리면 왼쪽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라 뭐 이런 지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회전하면 충분히 이 모양 나오죠. 그러면은 맞으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을 눌러서 다음 문제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데 가끔씩 어려운 문제가 나타납니다. 랜덤하게. 자, 이 문제가 3초에 이렇게 딱 바뀌었다. 그러면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맞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안에 내부 패턴들이 좀 바뀌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주의를 기울였느냐, 안 기울였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 판단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지 과제를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인지 과제 감마 유발 뇌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극을 줘서 그 반응이 나왔을 때 실제 어떤 뇌파의 어떤 반응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자극을 준 시점에 이제 조금 지나서 저거야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코그니티브 감마 피크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인지 과제 감마파 유발 부분에 있어서 활용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인지와 관련된 감마 대역의 파형을 자극시 기준으로 해서 평균화해서 얻은 유발 감마 반응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지 과제에서 주로 많이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인지 감마 피크의 진폭과 잠재기에서 그 인지 강도 및 인지 속도가 이제 평가된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인지의 어떤 감마 피크의 진폭과 잠재기가 또 결국은 이거 자체가 인지 강도나 인지 속도에 좀 영향을 주더라. 이 감마 피크라는 부분들은 과제가 지금 현재 좀 나름대로는 점점점 난이도가 있게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제를 주고 문제 풀이를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뇌는 이제 감마파까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감마파를 가지고 ERP로 해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주의를 기울였나 또 실질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종합으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뇌 기능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지 구분 과제에서 피크는 지각, 기억, 주의, 추론, 비교, 판단
이런 고차 인지 기능들의 종합적인 성능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주로 전두엽에서 이제 그 비례하는 양상이 좀 뚜렷한 그러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인지 구분 과제는 지능 검사를 일부를 또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짧게 끝나고 또 끝나면은 정확하게 뭐가 틀렸고 뭐가 맞췄고 뭐가 몇 프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지를 보여주게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가면은 더 깊은 뇌파 심리 상담사가 되겠죠. 자, 뇌 기반 검사를 통해서 신경생략적 뇌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연령대별로 뭔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뇌도 결국 에이징 효과,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점점 뭔가 변해간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ERP를 또 응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청각, 지각 능력에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언어 능력이나 학습 장애, ADHD, 또 특수 발달 장애 그런 아동이 그런 이제 자녀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을 때는 이런 청각, 지각 능력 이런 어떤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무엇이 왜곡되었는지 또 청각 왜곡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났는지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한 2000Hz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반응을 잘 못 듣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지각 민감도가 600에서는 좀 높게 나오고요. 750 높게 나오고요. 2000에서는 좀 낮게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ERP를 통해 가지고 주파수별로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부분들이 역시 ERP를 활용한 청각, 지각 능력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 뇌지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